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마스터 1부 출발합니다. 박수연입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빨간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탄력이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 장 출발할 때는 원전과 전력이 크게 움직였지만 그 수급이 빠르게 2차 전지와 또 대북 관련주 쪽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조성우의 투자의 맛에서 좋은 사람들 대북 관련해서 받아봤는데요. 오늘 참 잘 나가더라고요. 이어서 3% 공략주 또 금쪽이주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들 오늘도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로봇 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첫 장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는 한 연구팀이 첫 장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사진을 직접 또 보여주면서 사람의 움켜쥐는 알고리즘과 똑같이 활동을 하면서 물건을 움켜쥐는 로봇 손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는 물건을 잡을 때 일단 느끼지 않습니까? 촉감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신경을 작동을 시키는데요. 이 로봇 손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움켜쥐기 동작과 동일하게 일단 촉감으로서 확인을 하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름을 FTAC 핸드라고 한다던데요. 0.1초 안에 문제를 동작 중에 감지를 하고 만약에 오류가 생길 시에는 빠르게 해법까지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체 잡기의 성공률이 이 FTAC 핸들을 사용했을 때 기존의 53.5%에서 100%까지 성공률을 끌어올렸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는데요. 그만큼 정교하고 예민해진 로봇 손, 그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 액추에이터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왔다라고 하면요. 이번엔 미국 쪽에서의 소식 한번 들어보시죠. 메타에서도 또 나온 이야기가 있죠. 새로운 AI 모델 V제파2를 공개한다.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AI라고 한다면 챗 GPT, 제미나이가 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말을 정말 잘하죠. 근데 이제 AI가 단순히 말을 잘하고 대답을 잘하고 뭐 요약을 정리를 잘해주고 이런 거 말고요. 스스로 우리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예측해서 판단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와, 정말 AI의 끝자락에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은 세상의 물리 법칙을 직접 배우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모델을 사용한다면 로봇과 자율주행 같이 우리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는 그런 공간에 사용되는 모델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요. 특히 또 여기에 조금만 더 얹자면 테슬라가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안에도 로보택시 관련해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타에서는 V제파2가 있다고 한다면 구글 딥마인드에서도 비슷한 모델, 지니라고 하는 비슷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업체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구나. 그리고 단순히 사람과의 소통을 떠나서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하고 직접 생각까지 하는 단계까지도 이제는 구현이 곧 되겠구나라는 생각들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로봇 개발에 앞서고 있을 때 한국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어제 또 특허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정책과 관련한 간담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해당 간담회에는 현대차, 로보티즈, 그리고 A로봇 등의 로봇 기업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결국 한국을 K-휴머노이드 강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 특허에 대한 기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해외 특허 분쟁 대응, 그리고 특허 공백 기술 발굴 등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그 안에서 김한기 특허청장은 한국이 휴머노이드의 최강국이 될 수 있도록 그 도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장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10일에는요. 산업부에서 AI 기반의 공동 인프라 3개의 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AI 기반 공동 인프라는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인프라라고 봐야겠는데요. 단순히 대기업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을 토대로 AI 기술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라는 취지입니다. 3개의 과제를 공모를 했는데 이 과제 하나당 5년 동안 최대 적지 않습니다.
100억 원의 국비 지원. 이 세 개의 과제 100개가 그 100억 원이 아니라요. 세 개의 과제 각각 하나씩 5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AI 자율 실험실입니다. 반복 실험을 통해서 AI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가장 최적화된 설계를 직접 짜낼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기술혁신센터 구축입니다. 직접적으로 물류센터에 휴머노이드가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움직여갈 수 있을까? 저희가 운전을 할 때도 결국은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실증 환경을 구축해서 이 안에서 움직여보게 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조 AI 솔루션 개발을 좀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시설을 사용해서 이런 AI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걸 세 번째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렇게 휴머노이드 쪽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 방금 나온 소식에 봤을 때는 엔비디아와 삼성이 또 미국의 로보틱스 스타트업인 스킬드 AI에 투자를 예정해 두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관련한 섹터 내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로봇주,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쉬어갑니다. 로보티즈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하이젠 R&M과 클로봇 빼고는 보합권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로보티즈가 사실상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큰 폭으로 움직였을 때 많이 움직이지 않았었던 하이젠 R&M 수급적으로 움직일 때는 정말 강하게 탄력을 보였었던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이슈에 대비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최근의 느낌은 좀 재미없는 횡보장세, 크게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는 차트가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 로보티즈는 살짝 예외로 두고요.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의 모멘텀도 있을 거고요. 어제 또 영상을 보니까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한 영상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던데요. 현대차 오늘 1% 상승하고 코리아 FT, HL만도 보합입니다. 또 프론티어와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대북주 그리고 2차 전지 좀 코스닥 안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막강하게 움직이는 만큼 그쪽으로의 수급 쏠림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프로 공략주로 출발해 보시죠. 삼프로 공략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밸류 리서치 김한상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여전히 빨간불 지켜주고 있고요. 2,922포인트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잘하면 정말 이번 주 안에 3,000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 테마들 눈여겨본다라고 한다면 전 대북주가 좀 눈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라고 봐야 할까요? 대북주 좀 이슈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자라는 그런 수급적인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위기 보고 계실까요? 네, 대북주는 그래서 지금 또 아침에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한테 지금 뭐 서한을 보냈는데 뭐 서한을 보내기 시도했다. 네. 그 얘기 나오고 어저께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그 중단하라고 중지시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시간의 거래부터 이제 대북주가 조금 이제
갑자기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도 보니까 와 신고가네요. 벌써. 네. 어느새 아난티도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아난티, 모나, 용평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가 9%, 거의 10% 올라갑니다. 신고가.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근에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요런 흐름은 요런 뉴스가 중간중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도 아마 김정은한테 좀 계속 이렇게 접근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대북 관련해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이런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주도군 섹터가 있잖아요. 주도군 뭐 원전, 전력, 방산, 조선 요쪽은 이제 주도 섹터고 서브 섹터로 이제 테마 섹터죠. 서브 섹터로 이제 뭐 지역화폐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오늘 같이 대북 경협 그리고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 뭐 신재생 에너지 그 뭐 고속도로 정책 이런 식으로 서브 테마가 좀 이렇게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 테마하고 서브 테마가 이렇게 공존하는 상당히 강한 시장입니다. 네. 상당히 강한 시장이고 남북 경협뿐 아니라 오늘 좀 서브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 화폐라든지 추가적인 정책주 모멘텀 여전히 시장을 잘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3프로 공략주 본격적으로 문 열기 전에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 진격의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안 죽었다. 원전주 분위기는 오늘 어떻게 보세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또 신고가에 5% 그러니까요. 예, 신고가 네. 올라가는데 이게 과거에 예전에 진짜 몇 년 전에 한 10만 원까지 한번 갔다가 지금 엄청 10만 원이요? 아니 그거는 상당히 좀 오래된 일인데 깜짝 놀랐어요. 예, 연간 이게 예전에 한 그죠 예전에 한 좀 오래된 일입니다. 근데 네. 그때 막 수주 그 중동 쪽 수주 나왔을 때 그때 10만 원 이후로 이제 15,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는 수급으로 외국인 수급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이 올해 막 급격하게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수주가 계속 쌓이면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원전은 약간 K조선 그런 느낌. K조선도 작년 재작년에는 이게 될까 막 그랬잖아요. 조선주도 막 수주는 쌓이는데 실적은 적자 나고. 네. 그래서 근데 작년에는 조선주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수주가 쌓이니까. 그래서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원전 뭐 10개 짓겠다. 그리고 유럽 쪽도 지금 계속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신재생 하던 국가마저도 그렇게 독일 뭐 덴마크 이런 국가까지도 지금 원전 하겠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업황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약간 K조선 그런 분위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럽 쪽이나 이쪽 중동 쪽으로 또 수주가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뭐 SMR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쨌든 요거는 이제 실적보다는 수급으로 특히 외국인이 어저께도 100만 주 이상 외국인이 샀던데 요즘에 외국인들이 뭐 6월 초부터 계속 사잖아요. 네. 오늘은 좀 팔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팁을 드리자면 원전주는 장기적으로 업황이 상당히 좋으니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막 올라갈 때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두산 엘리베이터는 조정시 매수 관점은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그 시장의 꿀팁은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를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수급주를 좀 대형주에서도 개인들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갖고 있는 그 아무도 안 사는 주식을 자기만 보유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하는 종목들을 조정시 매수 관점 원전주 포함해서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동안의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메이저 주체들이 강한 대형주 위주의 수급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당분간의 수급 상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원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의견 받아봤는데요. 자, 추가적인 섹터들, 테마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 직진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직진은 바이오 쪽에서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약간의 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요. 바이오 USA 이제 학회를 앞두고 일정 모멘텀 체크도 해보고요. 앞으로 좀 2차 전지 오늘은 올라가지만 그동안 2차 전지와 함께 못 올라왔던 게 또 반도체가 아니죠. 바이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바이오의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계속 오늘도 조금 이제 0.37% 오르고 거의 이제 790 육박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코스닥은 결국에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중심을 잡고 있고
뭐 휴젤이나 뭐 이렇게 그런 미용 쪽 그런 기업들 그런 뭐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2차 전지가 상위 그 10개 종목 안에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뭐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죠. 근데 이제 이번 주 바이오 모멘텀이 좀 살아 있는 게 다음 주 16일부터 19일까지 이제 바이오 USA가 네. 열리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 바이오 모멘텀이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지금 그 알테오진이나 이렇게 리가켄 바이오, 에이비엘 바이오 오늘 에이비엘 바이오 2%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약간 그 바이오 USA 그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알테오진 중심을 잡고 있고 나머지 에이비엘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식으로 해서 페트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주식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바이오를 특히 더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업황 자체 왜냐하면 또 이쪽 관세 현황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약간 인하 정책을 한다고 해서 네.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인가요? 그 막 관세 뉴스 나오고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인하 미국에서 약간 인하 해야 된다 그래서 바이오 주식 제약 바이오가 한번 크게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그 우려감이 좀 줄어들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쪽을 조금 미국의 바이오 주식들도 괜찮고 해서 이번 주 다음 주는 하여튼 바이오를 좀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바이오는 계속 중기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네, 우선 다음 주 일정을 앞두고 바이오는 계속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펩트론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펩트론이 사실 최근에 하한가 한번 갔었잖아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움직였었던 종목이고요. 학회 앞두고 좀 크게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펩트론도 있습니까? 지금 요번에 2025 바이오 유스의 참여 기업들 그러니까 한 보통 50개에서 80개의 기업이 참여해요. 네. 한 50개의 기업이 참여하는데 그 주요 기업 그 명단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좋습니다. 네, 지금 삼성 바이오 참여 기업들이 이제 큰 기업들 중에서 저기 잘 나오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롯데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ABL 바이오 그리고 또 펩트론도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또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 4월 달에 한 4조 규모 수출 GSK 했는데 네. 하반기에도 지금 기대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수출 기대감이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것도 오늘도 2% 올라가는 게 약간 하반기에도 한 건 기술 수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펩트론은 조금 그거보다는 기대감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최근에 펩트론도 지금 막 너무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왔다가 거의 지금 만회했어요. 네. 예, 거의 다 올라왔는데 페트롤은 사실 이건 조금 저는 지금 조금 비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ABL 바이오나 알테오진이나 이런 기업들은 기술수출을 조 단위로 했는데 페트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조 단위 그 수출을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매출액이 32억, 320억도 아니고 32억이에요. 작년 페트롤이. 근데 물론 기술 수출 기대감이 일라일릴리하고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4조가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차라리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쪽이 더 기술 수출 하반기에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오늘 관련 종목에서는 알테오젠 가져와 주셔서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이렇게 세 종목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세 종목 중에 탑이 알테오젠인가요? 네, 저는 알테오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좀 알테오젠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이 최근에 막 33만 원, 4만 원까지 한 달 전만 해도 33만 원, 4만 원까지 막 빠졌잖아요. 약가이나 한다고 하고 지금 할로자임하고 특허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할로자임이 특허 문제로 발목을 잡으면 이거 미국 FDA 그거 머크사랑 키트루다랑 그 SC 제형 그게 좀 이거 허가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 특허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 올 초에 6월 2일인가 3일 날 그 PGR 그 개시 신청 나왔잖아요. 특허 무효 심판 그걸 허가를 머크사가 작년 11월 달에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심판 그 권고를 정식 심판을 개시를 허가했습니다. 미국 그 법원이. 그래서 특허 법원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PGR 개시 신청은 그걸 받아준다는 거는 보통 한 70% 이상으로
그 원고 쪽의 확률이 승소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래서 알테오젠이 지금 33만 원으로 41만 원까지 부랴부랴 팍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알테오젠을 공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알카이나 때문에 그걸 빌미로 공매도를 쳐가지고 눌렀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알테오젠의 그 특허 그게 이거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면 9월 10월 달에 미국 FDA 키토르다 SC 그게 승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승인 일정이 지연되지 않을 수 있겠다.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9월 10월 달에 그 키토르다 SC 그게 승인이 되면 당장 월 연말하고 내년부터 판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열티 수입 들어오죠. 조 단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21조이기 때문에 로열티 수익과 관련하여 중요한 네. 예, 지금 인공지능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냥 조 단위로 돈 1조 이상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21조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 주가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가 44만 원에서 넓게는 73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압축해서 보면 그러면 한 중간 정도 하면 50에서 한 55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워낙 그 기술력이 뛰어나고 하반기에도 지금 상반기 한 건 나왔잖아요. 기술 수출이요. 그래서 바이오 USA도 가지만 하반기에도 이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상반기 한 건, 하반기 한 건 기술 수출을 좀 노리고 있다. 그럼 상반기 한 건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큰 블록버스터급 그런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건 또 덤이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블록버스터급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된다. 현재 알테오젠이 그래도 30만 원 초입에서부터 40만 원까지 힘을 좀 쓰면서 올라왔거든요. 앞자리 5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에서 성장 스토리가 가장 뛰어난 회사가 알테오젠. 네. 예. 실적이 담보되니까 실적이 담보될 수 있는 회사니까요. 예. 알테오젠 이렇게 첫 번째 받아봤고요. 롯데지주는 어떤 의미에서 가져오신 걸까요? 네, 그래서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잘 모르실 거예요. 롯데 바이오 송도에 지금 1공장을 짓고 있는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그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그 기업인데 미국에도 공장이 지금 있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장이 있고 지금 근데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바이오로직스 그 길게 봐서 괜찮다고 보는 게 약간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느낌이 롯데 바이오로직스에 납니다.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주가가 엄청 100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80%를 롯데지주가 갖고 있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롯데지주는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자사주 비중이 32%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법 개정하면 자사주를 소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3조인데 이 롯데 제가 보니까 롯데 바이오로직스에 지금 투자한 금액이 롯데지주가 롯데 바이오로직스에 공장 건설하려고 투자한 금액이 6천억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롯데가 지금 바이오 쪽으로 사활을 걸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심이다. 근데 롯데지주가 그거를 단독으로 6,200억 정도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분을 80%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지분 80%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롯데지주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어쨌든 그 공장 완공하고 본격 생산은 27년 초가 될 것 같아요. 한 1년 넘게 남았는데 길게 봐서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길게 봐서 좀 롯데지주를 사는 게 그런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봐서는 롯데지주도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서 알테오젠 50만 원 말씀 주셨는데 50만 원 이상입니다. 예. 네, 롯데지주하고 알테오젠하고 약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투자 접근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알테오젠 좀 단기적으로도 보시는 것 같고 롯데지주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알테오젠은 지금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이 좋으니까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예.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매수로 돌아섰고 기관은 원래 매수하고 있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알테오젠이 확실히 더 수급이 좋고요. 롯데지주는 외국인은 좀 매도하지만 기관들이 계속 좀 매수하는 거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중기적으로는 롯데지주는 좀 길게 봐서도 상당히 상법 개정이 만약에 상법 개정이 좀 연기됐잖아요. 좀 왜냐하면 민주당 지도부 선출한 다음에 지도부가 상법 개정 그 날짜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어쨌든 이번 주는 미뤄졌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상법 개정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그 법안을 본회의 상정하는 거. 그러면 지주회사가 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는 지금 계속
메인 섹터로 봐야 된다. 지주사, 증권, 금융 이쪽은 메인 섹터로 봐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주사들 뭐 최근의 움직임 정말 좋았습니다. 기관이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알테오젠 보시면서 또 바이오 모멘텀 가지고 있는 롯데 지주까지 긴 호흡으로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직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 직진은 보험 쪽에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삼성생명법 지배구조 개편 속도 그 안에서 최대 수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싹 몰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저희는 수혜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아까 상법개정 말씀한 것처럼 이제 최근에 삼성생명 주가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삼성생명이 왜 갑자기 요즘에 오르지? 그래서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삼성생명법 얘기가 조금 이제 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막 엄청나게 막 뜨거운 건 아니지만 지금 고수들은 지금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한번 차트를 삼성전자랑 비교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도 요즘 움직임 좋은데요? 아니에요.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하고 움직임이 완전 다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이 차트에서 한번 잡아주면 삼성전자는 옆으로 지금 1년 이평선 밑에서 있어요. 그죠? 네. 이거는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직 올라간 것도 아니다. 이거는 지금 왜냐하면 이 초록색 선이 있죠. 이 초록색 위에 선이 1년 이평선인데 1년 이평선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6만 원도 못 넘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삼성생명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 뚫고 올라갔네요. 그러니까요. 초록색 선을.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고수나 외국인 기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보다 삼성생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수들은. 네. 그리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삼성생명법, 소위 말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인데 삼성물산 한번 차트 마지막으로 볼게요. 요 보세요. 삼성물산 이런 게 오른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이건데 확실히 다르다. 삼성생명, 삼성물산. 네, 기울기가 다르네요.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수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약간 중간에 껴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이제 최근에 이제 소위 삼성생명법인데 이제 보험업법안 개정안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 주식 가치가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된다. 근데 시가로 평가했을 때 보험사 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은 좀 다 팔게끔 그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본회의 통과는 아직 안 했지만 벌써 두 당이 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 삼성생명을 계속 문제를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됐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러면 3%를 초과하는 그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생명이 8.5% 정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과거에 한 1,000원 정도 몇십 년 전에 삼성생명이 1,000원 정도에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근데 지금 한 6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익 금액이 한 5만 8천 원 정도 지금 팔아도 차익이 1,000원에 옛날 1,000원에 샀으니까 몇십 년 전에. 이미 4만 원은 한 주당 먹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익이 지금 삼성그룹 지배구조 나오네.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바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돌려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전자로 이렇게 수직 계열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깔끔하게 되잖아요.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전자로 이어지면. 근데 지금 삼성생명이 마침 8.5% 갖고 있기 때문에 3% 그 총자산의 3% 남겨놓고 나머지를 한 20조 규모를 7년 안에 팔아야 돼요. 통과된 거 7년 안에만 팔면 되니까 20조 규모를 받아줄 사람이 삼성물산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 돈이 삼성물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 삼성물산이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인적 분할한다고 5월 때 나왔죠. 맞아요. 두 개로 쪼개집니다. 10월 달에 두 개를 쪼개져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성바이오 에피스홀딩스 두 개 쪼개지는데 요쪽 인적 분할하면 0.65대 0.35대로 나눠져요. 근데 삼성물산이 그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개를 쪼개놓고 한쪽을 팔 수가 있잖아요.
이쪽을 팔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를 20조 규모로 팔면 누구한테 뭐 글로벌 빅파마나 이렇게 팔면 한쪽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남으니까 네. 그럼 20조 규모 돈이 생기죠. 삼성물산이 예. 그러면 삼성생명의 돈 그 20조를 삼성전자 지분을 이렇게 팔으면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수직 계열화가 그렇게 깔끔하게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그렇게 해야지 지배 구조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어정쩡하게 간접 지배가 돼 있거든요. 지금 현대차처럼.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법안 통과가 이제 된다 하면 삼성생명 주가는 계속 더 오를 거예요. 지금 소문에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예, 삼성생명법을 발의만 해도 이렇게 올랐는데 조국 혁신당은 지금 당론으로 이거 하겠다고 무조건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5만 원 이상의 그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 내야 되겠죠. 국가에다가 양도 차익 그 세금 내도 10조 이상이 삼성생명 10조 이상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이 지금 24조입니다. 네. 24조인데 10조가 한 방에 팍 들어와 봐요. 30조. 34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10조를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나중에 주주 환원이나 아니면 삼성생명의 그 옛날에 그 계약자분들이 있겠죠. 유계약자, 무배당 계약자 말고 예. 옛날 몇십 년 전에 그 보험회사 유계약자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좀 배당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10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길게 봐서는 상당히 좀 좋다. 아까 그런 느낌이에요. 현대레일 엘리베이터가 대북 뉴스 나오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네. 삼성생명 보험업법 개정한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삼성생명이.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삼성생명이 가장 수혜. 삼성전자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팔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 입장이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봐서 삼성생명 주가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예, 지금 삼성생명법 발의가 나오면서 기존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물산이 굉장히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싼 가격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는 굉장히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 소문의 주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3% 공약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삼성생명, 삼성물산 꼭 앞으로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3% 공약주 첫 번째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앞서 바이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모멘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걸 단기도 괜찮고 중기도 괜찮고 요게 요거 예전에도 한 2, 3주 전에 제가 온코닉 테라스 한 번 갖고 왔었어요. 3% 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저께 11% 올라갔어요. 11% 올랐다가 한 7% 정도 끝났거든요. 어저께 셀트리온하고 그 공동으로 항암제 연구한다. 근데 제가 2주 전에 벌써 얘기했잖아요. 네. 22,000원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 이상 달성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갖고 나온 이유는 더 갈 수 있다. 이게 제가 그때 목표주가 26,000원 했는데 갈 것 같아요. 네. 26,000원 1차적으로 26,000원 목표주가 했는데 어저께는 24,400원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어저께 셀트리온하고 이거 항암 표적제 한다는 거,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온코닉하고 같이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이 온코닉의 기술력을 좀 어느 정도 셀트리온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기관 매수가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어저께 보면 여기 차 한번 잡아주면 연기금이 한 5만 주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작은 종목들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연기금이 어저께 5만 2천 주 들어왔죠.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시가총액 2천억대 그 바이오 기업인데 5만 주 정도 처음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앞으로도 연기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급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고 다음 주에 바이오 US에 또 온코닉 테라피틱스 참여한다고 하니까 한번 목표주가 26,000원 한번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6,000원 유지요? 근데 어제 막 7%까지 올랐는데 조금 더 올려주세요. 그렇게. 이거는 제가 너무 욕심쟁인가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6,000원, 최근에 고점이 29,000원. 예. 길게 보면 29,000원 넘고 신고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29,000원이 이 회사 그 작년에 상장했는데 제일 높은 거 29,100원이가 될 거예요. 저는 1차 목표가로 26,000원 드는 거고 결국에 이 회사는 신고가 갈 것이다. 신고가 네, 간다. 3만 원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3만 원 충분히 넘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3% 공약주기 때문에 네, 그렇죠.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취지에 맞게. 예, 1차 목표가 26,000원 그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 첫 번째 공약주로 받아봤고요. 그 다음 녹십자 웰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녹십자 웰빙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GC 그 진홈인가요? 어저께 네. 녹십자 계열의 회사가 하나 상장을 했는데 그 회사는 이제 기술 상장하기 때문에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녹십자 웰빙은 원래 건강
기능식품 만들고 그 태반 주사 아실 거예요. 네. 태반 주사 그 점유율이 국내 점유율 태반 주사가 78%입니다. 거의 독점이에요. 근데 태반 주사를 요즘 많이 만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적이 태반 주사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거의 국내 점유율 80%니까.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어저께 저 놀란 게 노바렉스라고 있어요. 네. 그 건강기능식품 만든 회사인데 저도 이제 그 오메가3 먹거든요. 저도 먹지만 그런 게 잘 팔리나 봐요. 그 노바렉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녹십자 열빙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 건강기능식품 팔고 태반 주사하고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인데 네. 영업이익이 20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3년 내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피부 미용 제가 피부과 지금 날리라고 그랬죠. 피부과 지금 외국인들 와서 지금 완전 문전성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년 대비 몇백 프로 성장, 190% 성장했다 피부과가.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렇다면은 필러나 보톡스도 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녹십자 웰뱅이 지금 그 보톡스 기업 하나를 올해 인수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보톡스까지. 예,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탑재한 거죠. 건강기능식품도 잘 팔리는데 태반주사도 잘 팔리는데 지금 이니바이오라고 최근에 몇천억 들여서 이니바이오를 하는 회사를 보톡스 필러 하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근데 그게 올해 임상하고 그러면 내년부터 뭐 중국이나 브라질 이쪽으로 내년부터 판매가 되면 물론 보톡스 필러 쪽 후발주자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게 휴젤이나 뭐 메이톡스 이런 거 보톡스 그쵸. 선발주잖아요. 근데 네네. 대용지약 그런 게 보톡스 선발주자고 이게 녹십자 열기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보톡스 필러를 합니다. 근데 주가가 10,000원이에요. 지금 10,000원짜리 보톡스 필러 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실적도 올해 퍼가 10배 이하니까 네. 요 퍼가 10배짜리 보톡스 필러 하는 회사는 우리 국내에 이 회사밖에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다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 한 13,000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예. 손절가 9,000원 네, 이렇게 손절가 잡아주셨죠? 9,000원인데 거기까지는 안 올 것 같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단기도 좋고 중기도 좋다. 그래서 요 기업은 성장 스토리가 아까 충분하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뭐 충분히 달성할 거 13,000원 정도 목표 주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에 태반주사 거기에 플러스 보톡스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녹십자 웰빙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리서치 김한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속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금쪽 같은데 주식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분위기 한 번만 파악해 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섹터 있을까요? 하고 여쭤봤을 때 이제 원전 쪽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미국에서도 원전주들 흐름이 정말 좋죠. 뭐 오클로 거의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앞으로의 원전주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의 시장 어떻게 눈에 띄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죠. 너무 좋아서 좋아요.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힘을 더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었던 섹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원전 쪽이 어느 정도의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있었죠. 오히려 더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국내적인 요소로 인해서 원전 쪽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 굉장히 낮다. 이렇게 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구조적인 성장이거든요.
원전이 우리나라에서만 탈원전을 했던 게 아니죠. 그렇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탈원전을 했다가 이번에 AI라는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전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원전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조건 수혜를 받느냐?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수혜를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적인 면에서 분명히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원전 쪽에 대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 우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원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원전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죠?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처럼 많이 못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오늘 한전 KPS라든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G2 파워가 주인공 아닐까요? 예, G2 파워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며칠 전에 레포트도 좀 나오더라고요. G2 파워가 이제 18%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무겁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한전 기술이 지금 27%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런 기업들까지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규모가 작은 기업들, 뭐 보성파워텍도 있고요, G2파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들로 이제 자금이 퍼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원전 해체 쪽에 대한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전 해체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오고 있지만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데 저는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오늘 외국인 아까 매도 오랜만에 하고 있다고 말씀 네. 주셨는데 사실 매도 금액이 큰 편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근데 의미를 둬야 할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시장을 한번 제가 오랜만에 좀 말씀드려보자면 예. 우리나라가 2023년도의 고점이 2,896포인트거든요. 이미 넘었네요. 그쵸. 근데 당시가 언제냐면 제가 이거 한번 봐볼까요? 그 코스피 경사도 이거 네. 종목 아닙니까? 무슨 정말 중소형주처럼 많이 움직였죠.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2,896포인트가 나왔었던 이 시점이 작년 7월 11일입니다. 작년 7월 11일 한번 기억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죠. 삼성전자가 작년 7월 11일 날 얼마였냐면 88,000원이었습니다. 8층에 사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작년에 고점을 넘어섰는데 삼성전자는 작년에 8만 원이었고 지금은 6만 원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삼성전자의 힘 없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과연 못 오를까?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금이 들어오면 삼성전자가 올라올 겁니다. 뭐 7만 원, 7만 5천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 지수는 안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밀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삼성전자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 지수는 제 생각에 생각보다 강하게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려봐야 2,8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삼전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버티는 거면 그동안 올랐던 다른 섹터는 그쵸. 죽는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지금 네. 저는 지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전력, 우리 예. 한국전력이라는 기업 다들 알고 계실 텐데 10% 넘게 그죠? 빠졌죠. 어제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한국전력이 그렇게 잘 올라가다가 10%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버텨주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버티더라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고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갈 수가 있겠지만 네. 여기서 무리한 투자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것 지금 우리가 같네요. 신용 잔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신용 잔고가 어디 쪽으로 붙고 있냐면 지주사라든지 증권사 같이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던 쪽으로 붙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 투기성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도 편승을 해야겠고 근데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보니까 신용까지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이력을 봤을 때는 신용잔고가 20조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지수 자체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서 우리가 여기서 조정 받더라도 저는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 조정 자체가 종목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종합주가지수가 안 밀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왜 못 올라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신용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종목이 잘못 선택이 되면 낙폭이 단기적으로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경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속상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네. 최근 한 달 동안, 최근 2달 동안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괜찮은데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속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못되게 말씀드리면 조금 놓쳤어요.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놓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주식을 저는 이제 연말이 되면 혹은 9월 달이 되면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비중을 많이 들어가거나 주식 비중을 급격하게 늘린다라고 한다면 조정 구간을 못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매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은데 좀 무리수를 두기에는 이거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보조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과열이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엔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까지 시장이 올랐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갔는가? 금쪽 위주 화려한 명단 준비했습니다. 한 명씩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주식 4개의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보르노이, 한국가스공사, 이마트와 키다리 스튜디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르노이부터 좀 살펴볼게요. 딱 전형적인 것 같아요.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고 어느 정도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보르노이의 주가는 너무너무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이 금쪽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바이오가 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당장에는 보유가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단기적으로 작년 올해 초에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라든지 과거의 탄력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둔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표적 항암제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약물에서 소용이 없었던 부분들. 네. 그러니까 그 표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항암 세포 자체가 계속해서 돌연 변이를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잘 들었었던 약물이 들지 않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표적 항암제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돌연 변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다, 임상 결과가 좋았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지만 일단 주가의 흐름 자체는 지금 살짝 꺾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살아나는 모양새였는데 반대로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이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경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지금 이제 저점대에서 돌려 세우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는 쪽에서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대에서 막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게임주를 지금 우리가 금쪽이로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주가의 힘이 떨어진 쪽과 새로 붙는 쪽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저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하지만 보로노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탄력도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웅제약이라는 기업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강한데요. 동국제약이라는 기업도 한번 볼게요. 물론 이 기업 둘 다 뷰티 쪽과 연동이 되어 있는 기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동국제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견조하고요. 우리가 지주사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동아소시홀딩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보로노이는 뭐 하고 있는 그죠.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서 리가켄바이오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리가켄바이오가 좀 올라왔거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많이 부각이 됐었던 알테오젠과 뭐 ABL 바이오에 비해서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이제 리가켄바이오도 자금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으로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어느 정도 양봉이 딱 떠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신규 매수는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하향되는 지표가 나왔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말이 네. 많은데 지금 우리가 페드워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제약바이오가 지금 당장에 받아가기에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공격적으로 붙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있겠지만 당장에는 저는 호감도를 별 3개 정도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제약바이오 안에 종목들 대비해서 보로노이 관심을 이전처럼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일단은 양봉이 뜨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바라보자. 별 3개 주셨습니다. 상승 여력은 10% 맞나요? 네, 10% 정도만 일단 잡아드리고요. 네. 만약에 10% 정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차트를 보여주시면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 텐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10% 정도까지 주가 상승이 나온다면 네. 요 조정이나 하락 추세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다른 시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10% 정도만 잡아드리지만 추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뭐 AS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보수적으로 상승 여력 10% 잡아주셨지만 만약에 이 10%를 달성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그죠. 하는 타이밍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네. 어쨌든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기세고 그죠. 모든 그래서 건 다 기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비슷해요. 뭐냐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저점을 잡고서 돌려 세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은 이렇게 봐야 돼요. 보로노이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주가가 올라온다면 반등장에서 지금 상승장으로 우리 시장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10%가 더 올라오게 되면 거기는 반등이 아니라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10%만 의견을 드리지만 올라오게 되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로노이 첫 번째 금쪽이로 맞이해 봤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금쪽이 만나볼 텐데요. 한국가스공사 가져와 봤어요. 제가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이 한국가스공사 세 종목 중에 고민을 좀 했는데 최근에 공공요금 동결 얘기가 나오면서 모두가 세 종목 급락이 네. 나왔었거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조금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것 같지만 이 한국가스공사만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해서요.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고 크게 나오는 성격의 네.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제의 하락이 어떻게 보면은 가치 투자를 하거나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좀 뼈아픈 흐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있지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굉장히 오랜만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었던 적이 네. 있죠. 바로 그 LNG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 쪽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바뀌면서 이번에 한국전력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겠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수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기업을 가치적인 측면이라든지 유틸리티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전 오히려 LNG 쪽이라든지 이쪽과 엮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저평가죠.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지만 탄력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도도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그때는 한국가스공사도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당장에는 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홀딩의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뭐 크게 밀릴 것 같진 않아요. 네. 하지만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와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엊그제 나왔었던 음봉에 대한 경계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호감도를 별 3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호감도를 별 3개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상승 여력 같은 경우도 10% 정도만 잡아드렸는데 네. 아마 우리 방송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승 여력을 10% 정도밖에 안 주는 기업은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20%.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왜 주시네요. 그러냐면 우리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또 이런 유틸리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죠. 근데 아까 전에 한국전력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KT라든지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면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가장 큰 수혜 아니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겠지만 만약에 시장에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면 이쪽은 거래 대금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가치 투자의 관점이라든지 추후에 배당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국가스공사는 메리트가 좀 덜하다. 그러니까 제가 LNG 쪽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사실 LNG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탄력적인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화성 밸브라든지 뭐 피팅 밸브 쪽에 성강 밸브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LNG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지만 LNG 쪽에 대해서 내가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선택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회사가 이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을 좀 덜 드리고 호감도도 별 3개. 오늘도 보니까 뭐 동성화인텍 같은 기업들 7%씩 올라오거든요. 한국카본도 동성화인텍 7% 올라갑니까? 그죠. 그리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지금 8% 올라오고 있고요. 태용 같은 경우도 16%가 올라오고 있어요. 얘만 안 가네요. 그죠. 오늘 뭐 LNG 에서. 보니까 하나오션 같은 조선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는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지금은 시장에서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별 3개 그리고 상승 여력 10%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내가 한국가스공사의 주주라고 한다면 다소 좀 뼈아픈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마트 한번 살펴볼게요. 이 유통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마트가 그래도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여줬다가 신세계는 여전히 올라가는데 이마트는 최근 살짝 좀 추세가 꺾인 느낌이라 이게 좀 추세를 많이 탔던 종목이잖아요. 살짝 네. 금쪽이로 가져와 봤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올라오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저는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도 큰 점수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시장의 흐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도 보시면 갑자기 남북 경협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일신석재도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요. 아난티도 급등이 나오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변동성이 커졌고 우리가 아까 전에 짚어봤었던 원전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나와서 내가 일시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자르고 나와야 되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마트 같은 종목을 지금 매매를 할까라는 생각이 전 드는 거죠. 아니 오히려 대형주를 선호하신다라고 한다면 현대차나 기아 같은 기업들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장이 흐름 자체가 대형주들이 많이 못 올라왔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어제 자금이 들어왔고요. 2차 전지 오늘 들어오고 있죠. 반도체는 이 셋 중에서 가장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주 중에서 못 간 데가 어디가 있을까? 자동차 쪽은 저는 많이 못 갔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마트가 다른 기업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마트 끝물이었다? 그것도 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네. 좋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안 좋은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사야 돼? 전 대부분 다 좋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교 우위의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마트가 중소형주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은 대형주라는 부분. 대형주 중에서 이마트가 다른 기업들보다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뭐 내재 가치가 뛰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산 가치가 뛰어나다라는 부분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내수를 부양한다라고 해서 이마트 같은 유통주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까요? 만약에 제가 이마트라는 회사의 CEO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해서 맨날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의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현대 같은 데를 가봐도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익성이 굉장히 높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업이익률도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성공을 하면, 라이센싱 아웃을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올라온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미용의료기기들 왜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유통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마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매도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좀 여쭤볼게요. 펀더상으로는 지금 이마트 크게 기대할 거 없지만 센티 쪽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이게 펀더멘탈적으로도 이게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2조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PBR을 계산해보고 할 때 네. 매장이 장부 가치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당장에 팔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자산 가치로 보겠냐라는 거죠. 저평가됐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점의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말씀드리고, 앵커님께서 방금 뭐 여쭤보셨죠? 그 펀더적으로는 지금 전망이 그리 썩 좋지 않은 걸 이해를 하겠지만 이마트 최근에 움직였었던 건 약간 센티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 모색해 볼 수 있지 그죠. 않을까. 뭐 내수 부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마트가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펀더가 아니라 이제 투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네. 지금은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가 고점이 5월 12일 날 나왔어요. 오늘이 6월 12일인데 한 달 동안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맞아요. 있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어요. 5월 1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종합주가 지수가 10%가 올랐거든요. 종합주가 지수가 10% 올랐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들은 20% 넘게 올라온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준다? 제가 10년 후에도 우리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0년 후에까지 우리가 보유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저는 메리트가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묵은지 종목. 호감도는 별 3개, 그리고 상승 여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20%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 여력은 10년 뒤의 상승 여력은 아닌가요? 아니죠. 1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한 것 같네요. 네, 우선 오늘 좀 탑픽 금쪽이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동국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약이 어쨌든 탑픽 금쪽이기도 하고요. 앞서서 이마트랑 비교했었던 섹터가 화장품 쪽이었어요. 화장품 영업이익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동국제약 앞으로의 모멘텀 어떻게 보실지요? 네, 저는 일단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뭐 미용의료기기 관련주들이라든지 뷰티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기는 합니다만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마데카솔 아시죠? 네. 마데카솔, 뭐 인사돌 이쪽에 대표죠, 대해서 대표. 기본적으로 의약품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동국제약이 만들고 있는 전체 매출 중에서 약 65% 정도가 제약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가 뷰티 디바이스라든지
화장품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 쪽에 대한 사업 확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뷰티 부분에서 3년 동안 4년 동안 역성장이 한 번도 없는 기업이에요. 시장에서 APR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 휴젤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래 대금이 크게 붙는다라고 한다면 도망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래 대금이 크게 붙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최고점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18,1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 목표가는 2만 원까지만 잡아드릴게요. 일단 10% 정도 네. 2만 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제약 아직까지 최고점 안 봤다. 조금 더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목표가 2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단 오늘의 조정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그리고 내지는 화장품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내 시드에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 몇 번 정도 나눠서 동국제약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동국제약은 저는 그래도 한 2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손절가를 17,000원을 잡아드렸는데 현재가 18,000원 그리고 17,000원과의 중간값이 17,500원 정도거든요. 오늘 종가에 조금 매수하시고요. 네. 그리고 17,500원 정도에서 한 번 더 매수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한 이후에 평단가가 그러면 17,700원 정도로 맞춰질 텐데 17,000원 이탈하면 손절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밀린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종합주가지수가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크게 밀리진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금 쪽이 동국제약 받아봤고요. 손절가 17,000원 제시해 주셨지만 전체적인 평단가는 17,700원 정도에 맞춰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11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뜨거운데요.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의 랠리 이어집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가 2,920선 0.48%의 상승, 코스닥은 788포인트 0.3%가량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900선 종가상으로 안착하면서 끝이 났죠.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어내면서 정말 미운 오리로만 여겨졌었던 코스피의 설움을 제대로 떨쳐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안에서의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수급상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참고로 이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지금 이란에 들어가 있는 외교관들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는 소식까지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대피 명령,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핵 협상 결렬 관련해서 노이즈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다 보니 국제유가가 간밤에 껑충 뛰어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죠. 어제와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수급과의 분위기는 오늘 장에서 좀 다릅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외국인들의 그 수급 추이를 변화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11시 10분 가까워오는 이 시간에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팔자가 이어집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70억 원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578억 원의 매도 물량 출에 기관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금융투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하나의 포인트 되겠고요. 선물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유입 중이죠. 현재 구간 2,200억 원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으로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죠. 삼성전자는 현재 0.6%의 하락, SK하이닉스 0.2% 반등이고 어제 SK하이닉스 또 한 번의 연중 최고가를 새롭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24만 원 돌파가 된 움직임. 다만 삼성전자 최근에 6만 원 선 다시금 탈환하나 싶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좀 부족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방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최근 들어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간밤에 엔비디아는 쉬었지만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도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구간 1%의 약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2차 전지주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2차 전지이기도 하죠. 펀더멘탈 측면으로 아직까지 나아질 것이 없다라는 측면으로 최근 들어서 목표 주가 줄 하향 리포트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만 세 곳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 골자는 그겁니다. 리튬 가격 하락하면서 판매 가격 떨어질 거고 결국에 실적 또 안 좋아질 거야. 로 연결이 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네요. 2.5%의 반등.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한국항공우주뿐만 아니라 오늘 그 우주항공 쪽으로도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7%의 상승 92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한국투자증권이 TP를 올렸습니다. 110만 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죠. 60만 원대, 90만 원대. 6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목표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출 잘 돼서 실적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품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시죠. 현대차 현재 상승, 기아도 상승 중입니다. KB금융은 쉬어갑니다. 오늘 지주사들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나오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원래가 본회의 거쳐서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는 날인데요. 당내 기류에 따라서 일단은 보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KB금융 1%대 약세, 조선주 좋습니다. HD현대중공업 2%대 상승입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시죠. 어제는 코스닥의 상승이 놀라웠습니다. 그 배경에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미용기기가 일제히 다 강하게 시세가 실렸다는 건데요. 오늘은 엇갈리죠. 알테오젠, HLB 쉬어가는 자리, 2차 전지단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등, 에코프로 BM 3%대, 에코프로 2%의 상승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빨간불 켜져 있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 역시나 미용기기 안에서도 오늘은 혼조세가 뚜렷한데요. 휴젤 정도가 현재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전주가 시장 안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원전주 들고 계시다면 정말 기분 좋으실 듯한데요. 지난 4일에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체결이 됐었죠. 전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정상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두코바니 원전 계약은 이 경제 협력 확대의 시금석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한 20여 분간 오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대한 그 수주 기대감 계속해서 품고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간밤 뉴욕에서도 원전주들의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오클론이 간밤에만 30% 넘게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오클로가 미국에서만 이번 달에서만 한 140% 올랐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220%의 상승. 한국 수력 원자력과 손을 잡았다. 한수원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또한 전해지는 상황이죠. 오늘은 대형 원전도 좋습니다만 중소형 원전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이 20% 가까이, G2파워 17%, 우진엔텍, 우진, 다소 좀 주춤했던 중소형 단으로의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섹터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남북 경협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차례 급등한 바 있었는데요. 쉬어가다가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실리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작년 북한 그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었었는데 1년 만에 중지를 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 거라는 기대감이 오늘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 엘리베이터가 9%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판 보실까요? 오늘 남북 경협주 전방위적으로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농도 4%, 남해화학 6%, 한국석유 7%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섹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석유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유가주.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실은 참 우려의 소식이었죠. 간밤에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 고조된다라는 소식 속에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하루 동안에만 4% 넘게 올랐습니다. 배럴당 69달러가 다시금 돌파가 된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오늘 유가주들의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흥구석유가 상승폭을 확대하네요. 11% 상승, 한국석유 7%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섹터 3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 집중해봐야 할 이슈들 오늘도 3가지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슈 플러스 출발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화면 통해서 오늘 준비되어 있는 3가지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이슈 플러스 오늘의 3가지 키워드입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가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요. GS그룹의 계열사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 이게 첫 번째 키워드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바로 두 번째로는 인베니 투자지주, 신의 한수, 마지막 세 번째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도국 이태훈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 키워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특정 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커진 대그룹에 한해서는 그 대기업을 집단적으로 좀 규제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올해 재계 10위인 GS그룹이 가족회사와 내부 거래가 좀 많다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상 일감 몰아주기 인감 몰아주기 규제는 국내 계열사 매출의 규모가 200억 원을 넘거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12%를 넘으면 규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GS그룹이 공시한 바에 따르면 오너 4세인 허소홍 GS 리테일 대표의 친족 회사인 캠텍 인터내셔널이 최근 5년간 이 기준을 상회한 상황인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내부 거래 비중은 14%에서 18% 수준으로 집계됐고 대부분이 계열사인 GS 칼텍스와의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명 경쟁 입찰이 또 다른 수의 계약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GS그룹 의도대로 캠텍 인터내셔널의 그룹 내 사업을 수주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허소홍 대표와 그 일가는 캠텍 인터내셔널 지분 77%를 보유 중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지분 구조인 셈입니다. 우선 이에 대해 GS 측은 친인척 관계로 묶여 있을 뿐 실제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GS그룹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과거에도 이 내부 거래가 높은 계열사를 정리한 적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하게 대응을 해낼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을까요? 네, GS그룹의 과거 행보를 비춰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러한 추정이 가능한데요. GS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GS그룹은 2017년 그룹 내 SI 계열사인 GSITM이 내부 거래 비중이 당시 70%를 넘어서면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그룹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SI 업체 특성상 그 내부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평가가 주류적인데요. 그럼에도 GS그룹은 2018년 보유 중이었던 GSITM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그 내부 거래로 이렇게 있던 연결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이번 캠텍 인터넷의 경우에도 내부 거래 비중은 당시 GS-ITM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규제 기준에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GS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 분위기를 고려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부 관련해서 거래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 상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계열사 정리의 경우에는 판매자 입장에 원하는 가치를 구매자가 대응을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마땅한 구매자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과거 사례와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캠텍 인터내셔널을 이끌고 있는 홍수홍 GS 리테일 대표가 그 가족 회사라고 이어진 것 때문에 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GS그룹 오너 사세와 연관된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허송 GS 리테일 대표는 GS그룹뿐만 아니라 GS에너지, GS리테일 등 여러 계열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향후 그룹의 성장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몰두해 왔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과거 허태수 회장과 가장 닮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오너 사세들과는 가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GS그룹의 성장 비전인 뉴 GS를 그릴 적임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허소홍 대표의 경우 GS 리테일 사내 이사진에 그 이름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승계 레이스에 참여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GS그룹의 장손이라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과 소위 미스터 오일맨이라고 평가를 받는 허세용 GS 칼텍스 사장 등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허소홍 대표의 그룹 내 입지가 약하다는 것은 제기에서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렇다 보니 허소홍 대표가 컴텍 인터내셔널의 지분을 당장 정리하기보다는 사재 추적 등을 위해 당분간은 소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겠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 내부 거래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재계순위 15위인 LS그룹 계열사 가운데 올해 또 내부 거래 규모를 크게 줄여서 눈에 띄는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투자형 지주사로 전환을 공식적으로 밝힌 인베니가 그 기업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인베니가 올해 내부 거래 비중을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점 밑으로 크게 낮추면서 이 사익 편취 부담에서부터 벗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 구조 단순화, 거기에 재무 개선 조치로 또 다양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기업의 주인공이 인베니인데요. LS그룹의 도시가스 사업 부분 중간 지주사인 에스코 홀딩스로 출범했던 인베니는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변경하면서 투자형 지주사로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보유하고 있었던 한성PC건설 지분 65%를 매각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인베니와 한성PC건설 사이에 얽혀 있었던 지배구조가 끊어지면서 그 내부 거래 역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 수치상으로만 봐도 인베니가 지난해 인식했던 내부 거래액은 2023년 기준 339억 원으로 당시 비중이 36.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했던 지분 매각 이후 국내 계열사 내부액이 줄어들면서 19억 원으로 찍게 됐고, 이에 따른 내부 거래 비중 역시 1.9%로 한 자릿수대로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히 수치상 개선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내부 거래도 낮췄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오너 일가의 부당 지원, 이른바 사익 편취 규제에서 훨씬 더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번 지분 매각으로 오너 일가가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그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이른바 부당 지원 논란에서 한 발짝 벗어나게 냈다는 게 제 평가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성PC건설의 바뀐 지분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각 이후 한성PC건설의 지분 구조는 인수자인 MDOFP 오션홀딩스가 65%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5%는 구자철 인베니 의사의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한성PC건설이 중간 배당을 통해 1,186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는 점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지분 구조를 반영을 하게 될 경우 구자철 의장이 1,186억 원 가운데 35%인 약 350억 원 규모의 배당을 현금으로 손에 쥐게 된 셈입니다. 특히 한성PC건설이 지난해 173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자철 의장 입장에서는 적자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개인 주머니로 옮겨왔다는 이른바 오너 일가 개인 부당 지원 이슈에서부터
한 발짝 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 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배구조가 바뀌었다면 사실 인베니의 기존에 받던 배당 수익도 꽤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향후 인베니 줄어든 배당 수익 어디에서 충당할 수 있을까요? 네, 인베니는 우선 지난해 있었던 한성 PC 건설 지분 매각에 대해 내부 거래와는 무관하게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분 정리로 확보한 매각 대금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활용해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인베니는 2030년까지 기업 가치를 1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투자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투자형 지주사로는 SK그룹의 SK스퀘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모회사이자 투자사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구조를 인베니도 짜나가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SK스퀘어의 경우 올해 1분기 1조 6,52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10.3%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SK스퀘어의 실적 개선을 이끈 주요 배경으로는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세가 꼽히는데요. 이 역시 인베니 역시 이러한 투자 사업 관점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내실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인벤이 2030년까지 기업 가치를 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인벤이가 투자할 앞으로의 투자처가 좀 궁금합니다. 투자 지주사로서 어떤 기업에 인벤이가 앞으로 투자하게 될까요? 네, 이 부분 역시 SK스퀘어와 비슷하게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SK스퀘어가 SK그룹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듯이 인베니 역시 SK그룹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선과 에너지 부분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로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 LS마린솔루션 등 해저 케이블과 초고압 진류 전합선 등 고부가치 전선 사업을 이끌고 있는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원자재, 원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기업이나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선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SK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앞서 LS그룹의 구자은 회장이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기자단과 만나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당시 구자은 회장은 LS그룹의 제품과 AI 솔루션과 기술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해 강조한 것인데요. 인베니를 이끌고 있는 구본혁 부회장이 LS그룹 승계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주목을 받을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룹 미래 전략을 관통하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한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에 가상자산 거래소도 재계 진입되는 것이냐 이야기가 물씬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대기업 집단 발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재계에 들어온 것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다시 지정이 됐고요. 순위도 17단계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빗썸도 이번에 신규 편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업계 내에서 덩치가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가상 거래소들의 상황 어떤지 한번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크게 양분하고 있는 두나무와 빗썸은 실적 성장세가 올해 1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1위 기업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경우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5,162억 원의 매출과 3,96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매출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8.1%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의 경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가상자산 시장과 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내실을 다지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위 사업자인 빗썸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1,947억 원의 매출과 67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빗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9%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4% 늘어난 수치입니다. 빗썸 역시 두나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열악한 투자 환경 속에서도 실적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특히 빗썸의 경우에는 이른바 실명 계좌라고 불리는 제휴은행을 기존 농협에서 KB은행으로 바뀐 점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빗썸은 두나무와 달리 꾸준히 실적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올해 5월 실시됐던 대규모 기업 집단 공시에 편입될 거라는 이야기가 사전부터 나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큰 기업이 됐다. 그만큼 경제에 줄 영향이 커진 기업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의 규제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선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로 빗썸과 두나무가 편입이 되게 됐는데 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래소별로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두나무와 빗썸의 상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각 거래소별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업비트, 두나무의 경우에는 내부거래 이슈와 금융회사 이슈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내부거래 이슈로는 100% 자회사인 피처위즈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이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두나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2021년부터 퓨처위즈의 내부 거래액은 2021년 당시 퓨처위즈의 내부 거래액은 170억 원에 불과했고 여기에 두나무가 제공한 서비스를 대입할 경우 내부 거래 비중은 2.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두나무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퓨처위즈의 내부 거래 비중은 26%, 36.3%, 40.2% 순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퓨처위즈가 흔히 증권사 앱에서 볼 수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신용 리스크 관리 방안과 종목별 실시간 시세 및 뉴스 등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두나무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찾으면 찾을수록 관련 서비스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두나무 입장에서는 퓨처위즈와의 내부 거래를 관리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융거래 부분에서도 두나무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나무는 최근 비상장 거래소 증권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으로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집단 내 의결권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나무 입장에서는 신설된 자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빗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대 현안이 지배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다른 기업과는 달리 이번 대규모 기업 집단 공시에서 가족회사가 많이 이름을 올릴 만큼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빗썸의 향후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빗썸 역시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외 사업 부분에 대한 분할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내년 초 한국거래소 상장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지배구조 변화에 가상자산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규모 기업 집단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두나무는 내부 거래와 금융 규제, 그리고 빗썸의 경우는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슈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태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머니체크, 오늘은 유경훈 마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부터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도 뜨겁습니다. 쉬질 않네요. 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은 하고 있는데 어제나 그제보다는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한 3, 4거래일 정도 외국인들이 거의 하루에 1조 원씩 거의 우리 증시를 사주면서 시장을 계속 끌어올렸었는데
오늘은 아침에 개인들이 들어와서 아직 나가지 않고 있고 외국인들은 오늘 잘 사지 않아요. 그동안 많이 사서 좀 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기관들이 들어와서 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 수급 주체가 약간 변화가 되면서 종목들도 약간 변화가 되는 그런 장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괜찮았던 것들 중에 이제 반도체도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6만 원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서 잘 갔던 종목들의 좀 차익 실현,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대북주 그리고 원전주 이런 것들이 좀 잘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쪽에서 많이 올랐다가 이제 차익 실현 나오는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지금 분위기는 일부 잘 가고 있는 주도 업종 말씀드린 대북주나 원전주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 있지만 한번 터지면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소리 없이 좀 매집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동안 한 3, 4거래일 정도 우리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외국인이 주도했던 장세라면 지금 이제부터는 기관들이 좀 주도하는 흐름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분명히 축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그분들이 이제 매도하고 뭘 살까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찾으신다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잘 보시라는 말씀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정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 볼까요? 일단 바닥에서 올라오는 업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동안 소외됐던 것들 중에 뭐 2차 전지도 있고 하는 모습인데 아까 이제 정부에서 그 발표된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력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대 후보 산업이라고 말이 되게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부양책이에요. 부양책에서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또 디스플레이, 수소차, 자율주행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육성 정책을 사실상 좀 편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비롯한 이제 바닥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그렇다면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냐? 아직은 저도 이제 관심만 갖고 있는 정도라서 오늘은 제가 2차 전지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아마 제가 다음 출연할 때쯤 되면은 괜찮은 종목들, 괜찮은 2차 전지를 한번 가져올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그쪽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만한 대북주에서 아직 덜 올라간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전 코너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 쪽 거래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관련해서도 저쪽보다 출발하는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시작하는 지금 주도 테마이지만 후발주에 대해서 잠시 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나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가격 전략과 함께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 챙겨봤는데요. 앞서 시황 말씀 주실 때 오늘의 토픽 눈여겨보자 말씀 주셨죠. 첫 번째 토픽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J링크 주셨는데요. 어떠한 이유일까요? 네, 이 종목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9분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종목은 첫 번째로 어떤 섹터냐면 테슬라 관련주인데요. 실제로 테슬라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장에 테슬라 테마라고 하는 종목은 정말 많은데 실거래하고 있는 종목이 의외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YJ링크는 실제 테슬라와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 종목은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뭐 로봇 재료도 있고 반도체 재료도 있고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표면 실장 기술, 표면 실장 기술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 공급을 들어가는 상태인데 테슬라 요즘 이슈 보면은 가장 큰 이슈가 이거예요. 로봇택시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텍사스 오스틴시에서 로봇택시가 시험 운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22일로 거의 확정이 됐죠. 오늘이 12일이니까 딱 열흘 남았어요. 카운트다운을 들어가고 있는데 로봇택시가 이번에 어떻게 흥행을 할지 글쎄요 좀 애매하지만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사이가 나빠졌다가 다시 또 화해를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떠나서 테슬라로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다시 집중을 하면서 요즘 테슬라 주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도 괜찮았잖아요. 최근에 급락을 한 번에 했고는. 그래서 이제 테슬라와 테슬라에 관련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한국장에서는 YJ링크가 가장 실질 수혜주이면서 가장 저평가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오게 됐고요. 실제 테슬라 공장에서 이제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이 표면 실장 기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장 부품 라인 중에 총 20대가 납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15대가 YJ링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스페이스X, 테슬라랑 스페이스X 다 거래처로 잡고 있는 종목이면은 엄청 기대가 되는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하만 이런 기업들도 다 고객사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전체 매출 자체가 국내 매출 한 10% 정도, 한 90% 매출이 다 해외에서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서 앞으로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큰 기업들이 저는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가격적인 부분으로 지금 굉장히 싸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작년 10월 달에 상장할 때 공모가가 12,0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저점 매수가 지금 딱 들어가면 좋을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제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YJ링크가 처음 상장했을 때는 우리 뭐 따상이라 그러죠. 처음에 공모가 대비 2배, 24,000원까지 갔다가 그 뒤로 쭉 밀려서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지난 4월 달에는 거의 6,000원까지도 내려왔었던 상황인데 이제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제 올라갈 때가 되면은 이제 매물대가 한 가격대에 이렇게 쪼로록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보입니다. 그 가격이 대략 계산하면은 한 8,500원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계속 뚫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그 테슬라 로보택시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로보택시 일정이 22일로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뛰더라고요, 주가가. 그때 가치가 올라갔던 종목이 이제 라이콤 같은 종목도 있어요. 라이콤도 어제 장중에 24% 올라갔었는데 똑같은 재료예요. 주가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라이콤의 경우는 그 자율주행차 방식에 있어서 라이다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테슬라는 라이다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라이콤도 괜찮은 테마이지만 테슬라의 연관성으로 봤을 때는 저도 YJ링크 쪽이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예 움직이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당장 내일 오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열흘 뒤에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그 사이 한 1, 2주 안에 조용히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이렇게 한번 잡아드릴게요. 현재 지금 구간 괜찮거든요. 8,000원대 초반 잘 잡아두시면 좋겠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저는 한 10,000원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공모가가 12,000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방으로 열려있는 건 한 50% 정도 열려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10,000원 25% 구간에서 1차 목표를 한번 잡아보겠고요. 이거 돌파하면 그 다음 12,000원 가는 건 저는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는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 후속 전략을 챙겨드릴 테니까 목표가 10,000원 잡으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 손절가의 경우는 6,500원 잡아드리니까 그 가격 꼭 기억하셨다가 말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으로는 YJ링크 받았습니다.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시험 운행 D-10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자리 저평가되어 있는 YJ링크 10,000원 바라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은 히림 주셨네요. 오늘 남북 경협주 굉장히 핫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꼽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대북주 오늘 정말 핫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원탑이 원전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대북주이죠. 현 우리 정부에서도 대북 정책들이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대립이었다면 이제는 대화로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좀 추진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이 긴장감이 좀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아난티라든지 현대엘리베이터라든지 과거 대북주들이 하나같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히림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난 6월 5일 날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모나용평을 드렸었어요. 그때 모나용평이 얼마였었냐면 대략 주가가 한 4,700원? 그쯤에 이제 드렸었는데 이번에 6,2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거의 일주일 만에 한 30% 정도 수익 구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나형평 저는 매도했어요. 혹시 지금 모나형평 갖고 계신 분들은 던지세요. 지금 당장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또 공개 방송에서는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모나형평을 일단 정리했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대북주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후발주를 또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많이 올라간 걸 들어가긴 좀 그렇고 저평가주를 한번 보자 해서 히림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나형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입절 다 하시고요. 다음 쪽으로 히림을 보실 텐데 아직 움직인 게 거의 없죠. 자, 그러면 히림은 제가 뭘 보고 있는지 재료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재료는 뭐냐면, 과거 우리 2017, 18년도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우리 교류가 상당히 활발했던 시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개성공단 내부에 주요 시설들이 있어요. 지금 뭐 파괴되고 막 그랬지만 과거 이 개성공단의 주요 시설들을 히림이 설계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히림은 이제 설계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과의 교류가 좀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 2022년도에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 계획 수립에 용역,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과거 정부와의 그런 교류, 이번에 만약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분명히 히림이 수혜주가 분명히 될 거예요. 이 업무를 해본 게 이력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좀 큽니다. 단순히 세종시에 땅이 있다고 수혜주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실제 수혜주를 우리가 봐야 될 시점인데, 실제 사업 이력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 또 논란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 얘기 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로 추진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노이즈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히림도 과거에 또 해외에서 국제공항, 쌍용건설이랑 같이 수주했던 이력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대북 관련 사업 이력이 있고요. 세종시 관련 정부 사업을 추진했던 이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항 설계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정부의 정책들 그 어느 거 하나만 걸려도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히림이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저는 너무 좀 좋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5,000원대에서 조용히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실적은 어떨까요? 재무 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여드리면 2024년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출액 역대급 나왔고요. 영업이익 역대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다보면은 부채 비율도 계속 줄고 있어요. 유보율 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늘고 있습니다. 회사가 좋아지고 있어요. 배당 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코스닥 기업들 배당 안 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회사 배당 줘요. 작년에 무려 3%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기업에. 그래서 이 회사는 작은 회사이고 중소기업이지만 돈을 버는 만큼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테마주로 보기에는 재료가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히림의 경우는 가격적인 전략은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뭐 대북주 보시면 일신석재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워요. 모나형평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히림을 저평가 매수로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차 목표가 2,500원 잡아봤는데 현 구간 대비해서 한 20% 정도를 1차로 잡아보고요. 만약에 흐름이 좋으면 7,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공개 방송이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5,000원을 이탈하면 좋지 않으니까 4,900원 이렇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히림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6,500원, 두 번째 탑픽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T-사이언티픽 주셨습니다. 어제 거래량 수반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도 여력 있을까요? 네, 이쪽 관련주들도 요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실제 비트코인이 이번에 11만 달러 다시 되돌파했고 또 이더리움이 그 뒤로 올라오고 있죠. 미 정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서 좋은 내용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금보다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보다 거래가 더 많아질 거고요. 거기에서 거래소는 수수료를 크게 얻게 되겠죠. 일단 그 전에 우리기술 투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기술 투자 제가 예전에 우리 4월 달에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고요. 시간을 더 거슬러 가보면 제가 3월 달에도 한번 추천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암호화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너무 안 갑니다라고 해서 추천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가가 한 뭐 6,000원? 요즘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때였었는데 그때 제가 저점에서 드려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추천드렸던 6,000원대에서 지금 이제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목표가를 9,000원, 뭐 9,9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는 일단 저는 차익 실현 사인을 드렸고 대략 추천가 대비해서 한 7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는 이 정도면은 한 70% 챙겼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이제 매도를 드렸고 이 후발로 저는 T사이언티픽을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위지트 같은 종목도 좋아요. 위지트도 괜찮은데 약간 동전주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T사이언티픽은 비슷하지만 이게 좀 차트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게 된 종목이 되겠고요. 올해 사실 기대했다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빗썸이 올해 상장을 준비를 했다가 내년으로 좀 미뤄지게 된 게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상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늦춰지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T사이언티픽은 이제 빗썸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번 우리기술 투자는 업비트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손가락에 꼽히는 거래소들이니까 저는 같이 가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뭐 워낙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뭐 더 추가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어젯밤에 미국의 이제 베센트 장관이 미국채 스테이블 코인이 수요가 2조 달러로 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와 정말 이 블록체인이나 이 코인 시장 쪽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바닥이지 않나 그런 부분이 들어서 가져오게 됐고요. 우리기술 투자 정리하시고 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T사이언티픽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어제 많이 올라와서 오늘 약간 쉬고 있는데요. 이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죠. 자, 목표가는 저는 일단 1,4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현 구간 대비 20% 정도 구간 노려보겠습니다. 손절가는 1,000원 잡으니까요. 1,000원 이탈하게 되면 좀 위험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차분히 저점에서 들어가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 수익 많이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T사이언티픽 후발주로 한번 다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탑픽은 T사이언티픽 받았습니다. 목표가 1,400원, 손절가 1,000원,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니체크 유경훈 마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목요일도 오늘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만 장 막판까지 수급의 추이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이 받쳐주고 있는 오늘장, 앞으로 남은 시간들 계속해서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마감 전략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머니마스터 1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